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개념학습 세 번째 나와 있는 겨울의 환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EBS에는 이게 띄엄띄엄 실리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는 글이고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포인트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내용보다가는 표현상의 특징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있는데요. 뭐 나와 있는 지문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 전체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는 사람은 40대 중반일 거예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요. 30살 초반에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사람이 그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알게 돼요. 동네 사람인데요. 자,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뭔가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삶을 돌이켜보는 글을 하나 써봐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이 글의 내용은 내가 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안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뭔가 편지글을 쓰는 것 같은 편지글의 형식으로 글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편지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과관계대로 쭉 진행된다기보다가는 그때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상들, 그때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장면들을 갖다 놓고 두서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의식의 흐름 기법에 착안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그러면 글 내용을 볼 텐데요. 하기 전에 이 얘기는 하고 지나갑시다. 자, 이 글 속에서 하자가 계속 뭘 말하냐 하면 여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여자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인식하게 되었다. 요 이야기를 계속할 거고요. 여성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 여자는 서술자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성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알아두고 시작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글 속에서는 할머니로 상징되는 여성이 하자가 추구하는 어떤 여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이 글에서 말하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여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베푸는 삶, 타인에게 베푸는 삶, 그 다음에 타인한테 아낌없이 뭔가 자신을 희생하는 삶,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바라볼 줄 아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여성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남자 여자를 나눴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베품과 희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속성을 여성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알게 되어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것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쁨을 쓰고 있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 내용보다가는 표현상의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의 떨림이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사람의 떨림이라기보다가는 늙어가는 여자라는 말 쓰죠. 여자의 떨림이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면 제가 스스로를 언제나 사람이라고 느끼던 것에서 거의 성을 찾아서 여성성을 찾아서 여자가 된 것이 그 자각이 여성성을 느낀 그 자각이 이제라도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요. 보시면 경어체를 쓰고 있죠. 그죠? 일단은 이걸 끝까지 이럴 거예요. 경어체를 씁니다. 존댓말이라는 말이죠. 자, 경어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어떤 독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할 때는 존댓말 쓰지 않죠. 경어체를 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대화의 형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뭐 특별하게 청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를 다 읽으면 그라고 하는 사람이 청자로 나오게 될 텐데 그에게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고백적 어조 혹은 고백적 어투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죠. 일단 눈에 띄는 하자의 어떤 말투를 찾았고요. 이런 말투는 이걸 끝날 때까지 계속 동일하게 이어질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비로소 여자의 눈 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눈 떴다, 여성성을 자각했다라는 말일 것이고요. 다시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 베품과 희생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나 하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할머니 이분들은 내가 실제 보았던 인물들이고 말로만 들었던 증조 할머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선조의 여자들
선조의 여자들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인맥을 통해 면면이 흐르는 여자로서의 숙명 같은 것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이야기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퉁쳐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전통적 여인상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전통적 여인들, 이런 여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여인들의 삶이 화자 생각에는 여성성이 자각된 삶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성성은 뭐라고 했죠? 베품과 희생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조 여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삶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궁을 가진 여자로서의 숙명감,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모라는 의미. 자, 다시 또 계속 여성성을 얘기하죠. 모라는 의미, 결연히 인생과 마주한 여자로서 서야 하는, 또한 그 중에서 동양의 여자, 소나무가 크고 있는 지역의 여자, 이런 의미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동양의 여자, 금방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우리의 선조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소나무가 크고 있는 지역, 마찬가지로 동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동양 여성들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복받을 만한 서구의 자연, 그리고 그들이 깨어있는 문화가 만들어낸 개인주의, 저는 한때 그 개인주의에 공감하고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만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미덕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럼 보세요. 여기서 동양의 미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여성성을 말하는 거죠. 또 똑같은 말 해야 되겠네요. 희생과 베품의 삶이죠. 그죠? 요거하고 조금 대비되는 것으로 뭐가 나왔냐면 서양의 개인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개인주의란 말은 대충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대비되는 말이니까 동양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뭔가 희생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화자는 젊은 시절에 지금 고백을 보면 개인주의에 공감을 했으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고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봅시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 망연히, 그러나 어떤 확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양에서만 보던 서양의 잣나무와 솔바람들을 품어하는 소나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자각,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동양권의 이 공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운명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까지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그죠? 동양의 여성으로서의 삶, 여성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내가 자각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느낀다. 그게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략된 부분 다음부터는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읽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과거 회상 속에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엄마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할머니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여성이 보여주는 여성상이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읽은 다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집에는 하투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원은 대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섰다가 아닌 민하투로서 작은 푼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판이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죠. 과거 해상 속의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지금 하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지금 항상 엄마랑 같이 하투를 치기 위해서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말이야. 뭐 굳이 알 필요 없지만 이 엄마는 지금 이혼한 상태인 거고요. 원래는 교사였었는데 이혼한 다음부터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투 치는 것으로 소일을 하는 그런 여성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어머니는 하투를 짝짝짝 다듬어서 치다가 늦은 저녁 때가 되면 다락문을 열고 부엌에서 떨고 있는 동생과 나한테 소리치셨습니다. 다락문을 열어야만 부엌에서 그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야 가해야, 가해가 아마 요 글 속에 서술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술자가 되겠죠. 야 가해야, 왜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지 않냐, 거기다가 된장을 한 숟가락만 떠다가 더 풀고 두부 한 모만 썰어놓고 마늘 다져놓고 보글보글 끓여라. 그리고 멸우치도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밥하고 상을 차려 좀 가지고 들어와라. 김치는 새 것을 썰어라. 자, 옛날에 엄마랑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는 건데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마가 하투 치는데 바빠가지고 어린 나하고 동생을 별로 돌보지 않고요. 나하고 동생한테 오히려 지금 아침에 먹던 밥을 다시 차려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부뚜막에서 졸듯이 쪼그리고 앉아있던
앉아서 연탄 냄새를 맡고 있던 동생과 나는 비로소 부스스 몸을 일으켜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막숟가락과 양재기를 하나 가지고 된장을 풀어 어두워진 장독대를 더듬어 갑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엌에다가 대고 소리치는 교사까지 지낸 어머니의 교양에 대한 반감이었을까요? 자, 나오죠. 그죠? 그 당시에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하토만 치고 앉아 있는 그런 엄마에 대해서 서술자가 가지고 있던 정서가 나오죠. 반감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신비감도 없이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에다가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싫은 기분이었습니다. 계속 엄마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재로 계속 된장찌개가 반복되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불을 뗀 방이라고는 하투치는 방뿐인데 아이들이 있던 곳이 있을 곳이 없는 데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엄마는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여인의 서술자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엄마는 여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죠. 화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식을 보듬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여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적어도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과거의 기억 속의 어머니는 아니고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어린 나는 반감과 거리감을 느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 된장찌개를 이제 와서 저건 이제 현재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글의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엄마도 이혼했죠. 옛날에 하자도 이혼을 하고 엄마도 이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항상 둘이 부딪히는 상태에서 엄마는 과거의 그 된장찌개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때 그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하나의 소재로 된장찌개를 사용하는데 서술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자, 그 된장찌개를 이제 와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된장찌개가 맛이 있었다면 첫째는 우리 집의 장맛이 좋았을 것이고 그것은 어머니의 손이 단데 연유했을 겁니다만 아니 그보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수어오신 메주에 달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먹던 이 바로 그 먹던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끓였던 것에 다시 끓이면 그만큼 재료가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간 결과가 되고 아울러 푹 달구어서 맛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무슨 말인가요? 엄마가 아까 자신의 음식 솜씨에 대해서 자랑했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대한 반론이죠. 엄마가 음식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쏘아준 우리 집 메주 장맛이 좋았던 거고 아니면 여러 번 끓였기 때문에 음식 맛이 우러났기 때문인 것이지 어머니의 음식 솜씨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어머니는 음식에서 늘 영양가를 우선으로 생각했고 또 아무리 조금 남은 것이더라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그런 것들이 늘 찌개에 들어가는 게 마련이어서 두루뭉술이 독특한 찌개 맛을 자아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이 내리듯이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항상 음식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즉 된장찌개의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파를 썰어 넣는 일이 되게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음식에서는 항상 그 파와 같은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장국밥을 처음 먹어보던 날 음식점 특유의 그 깔끔한 맛이 후춧가루와 깨소금, 파 같은 양념들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후춧가루라는 것을 처음 맛보는 양념에 거의 경이마저 품었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왜 후춧가루와 파와 같은 부분을 생략했는가? 가난했던 탓일까? 그 당시에는 전후가 전쟁 이후라는 말이겠죠. 전쟁 이후로서 모두들 대강 그냥 끓여 먹고 살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 이웃집이나 친구들 집이 그런 것들을 점점 갖춘 생활, 그런 것이 뭐죠? 양념들이죠. 그죠? 양념들을 갖춘 생활로 변해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집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빛을 잃은 뭉뚱그려진 음식. 자, 이제 이게 어머니의 하자의 과거 시절,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음식에 대한 평가인 거죠. 뭉뚱그려진 음식이라는 말이야. 조금 더 이 글의 제목과 연관시켜서 얘기해 본다 그러면 여성성이 어머니의 여성성이 결핍되어 있는 어떤 음식으로서 뭉뚱그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머니의 자랑을 제가 시큰둥하게 듬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뿐더러 어머니의 음식이 서로 맛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늘 우리에게 먹게끔 해주었던 그런 따뜻한 밥상은 아니었다는 인상 때문입니다. 자, 따뜻한 밥상. 요게
위에서 얘기했던 뭉뚱그려진 음식이랑 서로 대비되는 의미겠죠. 따뜻한 밥상은 하자가 생각하는 것 입장에서는 여성성이 충만한 뭔가 사랑이 가득한 그런 밥상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차려주었던, 어머니가 끓였던 된장찌개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고 여성성의 결핍이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나 늘 따뜻한 손길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누구나 다 바로 그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여인, 조용히 묵묵히 끝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여인,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밀물처럼 닥쳐오는 새끼의 밥을 따뜻이 먹게끔 차려주는 여인이 빛이어 옵니다. 이게 할머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장면 전환할 때 딱히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 간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지금 떠오르는 영상대로 그때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의식의 흐름 기법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봅니다. 대부분의 옛 여인의 모습이 그랬을 것입니다. 옛날 여인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 옛 여인의 모습과 대비되는 사람은 어머니의 모습인 거죠. 근데 과거 기억 속에서는, 자, 좀 더 볼게요. 어린 시절 기억에 떠오르는 할머니가 그랬으므로 여성성을 보여주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옛 여인인데, 하자가 직접 만났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할머니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 할머니는 어머니의 인상과는 서로 대비되는 사람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이 페이지의 윗부분을 보세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고 누가 아프면 물을 떠다주고 뭐 매일매일 밥을 차려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머니가 보여주던 삶은 희생하는 삶, 배려하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자기를 낮추는 삶, 말은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자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 글에서는 여성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랬으므로 실제 제가 본 생생한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듭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런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 여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밥상을 깨부수는 힘, 자, 밥상을 깨부셔 여성성이 결핍된 것이고요. 그런 여인이 누구라고요? 어머니하고 과거의 자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이런 어떤 해상들을 통해서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이런 여성성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좀 더 갑니다. 밥상을 깨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솔직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깨부순다는 표현이 너무도 가격하다면 언제까지나 부엌과 밥상에 친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부엌에서 찬바람 같은 것이 든다라고 할까요? 하고 이야기가 끝났죠. 그죠? 자, 또 말투 보면요. 뭐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의문과 추측의 형식가 많이 써요. 이건 지금 의문이겠죠. 그죠? 뭐 의문이나 혹은 추측의 말투를 많이 쓰는데요. 다시 말해서 뭔가 단정적인 말투보다가는, 물론 이게 없진 않아요. 단정적인 말투보다가는 이러한 말투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아마 이런 것이 이 글이 보여주는 어떤 여성적 어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과거의 할머니하고 대비되는 어머니의 모습, 과거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성이 결핍된 것과 여성성이 충만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옛날에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할머니처럼 여성성의 어떤 정체성을 자각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좀 생소한 글인데요. 사실은 뭐 내용은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 보이고, 이 글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구나, 그것만 이해하게 되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이 나오게 되면 이게 내용보다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고백적 어조를 통해, 고백적 어조가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타인의 어떤 삶을 관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고백적인 거잖아요. 자, 고백적 어투를 통해서 서술자의 내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할머니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보다시피 글 속에 대화라고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서술하고 있는 게 맞고 고백적 어투 맞습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확인합니다.
서술자를 달리했다.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1인칭 서술자죠. 그 다음에 3번은 단정적 표현을 주로 아니에요. 단정적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추측의 말투 혹은 의문의 말투를 더 많이 써서 여성적 어투를 강조하는 것이지 뭐 신념을 강조하거나 혹은 뭐 의지를 드러내거나 그런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4번은 나에서 우리로 서술자를 확대함으로써 공감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어.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걸 전체를 보면요. 이 사람이 현재 상태를 얘기할 때 이때는 계속 나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해상을 할 때는 순간순간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마도 이 우리는 과거 서술자하고 동생의 모습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생의 모습이 거기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공감이 확장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지문에서는 서술자가 확대되었다고 확인할 부분도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답으로 하고요. 자, 5번은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인용 웃기시네 없죠 이런 거. 인물 간 대화 나오지 않고요. 딱 하나 뭐 나오냐면 다해야 뭐뭐 해마라 엄마의 말이 나오죠. 대화인가요? 아니에요. 엄마의 하나의 말이니까 어머니의 발화가 인용돼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1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번 보시면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거 고백적 어투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경어체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대화의 형식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추측가, 의문의 형식의 말투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자의 어조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서 2번 문제로 갑니다. 기억의 서사적 기능이다. 가장 적절한 거 된장찌개죠. 이 글의 과거의 기억의 중심이 되는 소재입니다. 그러면 이 된장찌개는 보세요. 이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죠. 반면에 이 글의 서술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엄마한테 거리감과 반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소재로 그려지게 됩니다. 1번을 보시면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건 매개물이다. 할머니는 매주는 썼지만 된장찌개 끓인 거 아니니까 1번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요. 자, 2번은 어머니에 대한 거리감 혹은 반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세 가지는 워낙에 어이없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은 다음은 A, B에 드러난 인물 제시 방식이다.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건데요. 다만 인물 제시 방식 자체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관찰한 내용, 행동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하죠.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하고요. B 부분은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요. 이런 걸 말하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고1 때부터 소설 공부하실 때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어떤 것의 행동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의 사람이구나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보여주기라고 부르고요. 자,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술자의 직접 서술이죠. 이런 거다라고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보여줘서 독자들이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보여주기를 쓰게 되면요. 장점은 생동감을 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장면을 옮기는 것이니까. 반대로 말하기 방식을 쓰게 되면요. 빠른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동감과 빠른 전개가 각각의 방식에서 장점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다른 말로는 간접 제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간접 제시라고 쓰기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얘는 요약적 제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극적 제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용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생소한 글이긴 합니다만 김채원의 겨울의 한이라고 하는 글을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